한국과의 흔적을 모두 지우란 말입니다. 자카르타 회의실에서는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약속했던 돈은 깎고 기술은 몰래 빼내려다 들통났죠. 우리가 아니면 저 전투기를 누구한테 팔겠어?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안보 지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요격률 96%라는 미친 숫자를 찍어내며 미국도 유럽도 포기한 절망의 하늘을 지켜낸 나라, 갑과 을을 완전히 바꿔버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인니 국방부? 하지만 한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중동과 유럽의 예약으로 꽉 찼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줄 맨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제는 배신자였던 그들이 오늘은 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에 다시 접촉합시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이 쪼개졌습니다. 접촉이요? 우리가 줘야 할 돈도 안 줬는데 서울이 전화를 받겠습니까? 정적이 내려앉았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한국도 장사하는 나라입니다. 2억 7천만 시장을 무시 못해요. 우리가 손 내밀면 잡을 겁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지하 안보회의실 오전 7시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었고 12개의 판단이 갈려 있었죠. 저는 아르만 수리아디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 보좌관이자 방산 협상만 18년을 해온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국과의 협상을 직접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스크린에 다음 장표가 떴습니다. 중동발 긴급 보고서였죠. 산유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 그 나라에, 우리가 약속을 어긴 그 나라에 지금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오만은 그 장표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보고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천궁2 방공체계를 약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했고 실전 배치 이후 요격 성과가 현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긴급 보충 물량까지 한국에서 공수됐다는 보고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 방공체계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후속 협의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무기 한 품목을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공망부터 미사일, 지휘통 재체계까지 묶어서 한국과 안보 구도를 함께 짜겠다는 흐름이었죠. 잠깐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물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싸서 사는 대안이 아니라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실전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뜻이었죠. 그때 차관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를 분명히 합시다. 지금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동이 먼저 줄을 섰고 한국의 생산 일정은 이미 빡빡해지고 있어. 차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이 오히려 회의실을 더 무겁게 짓눌렀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리한 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기로 약속한 나라였습니다. 분담금을 내겠다고 서명했고 기술을 나누겠다고 악수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둘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계속 밀렸고 요구는 점점 커졌으며 신뢰는 숫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과거를 가진 우리가 다시 한국 앞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었죠. 아르만 보좌관. 차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 쪽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이요.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우리가 연락하면 받아주겠소? 11개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서울의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의 단단한 표정, 우리가 분담금 축소를 통보했을 때 그 길고 차가운 침묵, 그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악수 없이 돌아서던 한국 실무관의 뒷모습까지 선명하게 지나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받아줄지 안 줄지는 서울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조건을 거는 쪽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정적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죠. 처음엔 오만이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만든 침묵이었죠. 차관이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접촉 준비를 시작하시오. 더 늦출 시간이 없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이미 움직였고 미국조차 모든 동맹에게 동시에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아무도 먼저 한국이라는 이름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울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였죠. 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두려웠던 겁니다. 늦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 약 8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우리는 그 가운데 20%,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서명했죠. 서명한 날의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양국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협상 실무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그날만큼 가슴이 뜨거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고 우리 공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그림은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역사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양쪽 모두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은 건 아마 한국 쪽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말만 했으니까요. 문제는 서명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해 분담금 납부 일정이 다가왔을 때 자카르타에서는 슬그머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산이 빠듯해. 조금만 미루자. 처음엔 그랬습니다. 조금이었고 미루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미루는 것은 어느새 안 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죠. 분담금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받아들고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라고 해. 우리 사정도 있잖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선임이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덧붙였죠. 돈 받는 쪽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한국이 우리 시장을 포기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절실한 나라이고 우리는 2억 7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니 결국 한국이 참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서울에 전달해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은 약속대로 기술을 열어주고 개발 일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내겠다고 한 돈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안 낸 것도 모자라 부담 자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었죠. 3분의 1 수준으로 깎겠다는 겁니다. 서명을 해놓고 악수를 해놓고 역사적 파트너십이라는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3분의 1만 내겠다고 한 겁니다. 윗선에서 저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측에 전달해. 현실적으로 이 이상은 어렵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이랬죠. 그쪽도 사업을 접을 수는 없을 거야.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으니 우리가 줄여도 어쩔 수 없을 거라는 논리였으니까요. 파트너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카르타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들고 서울로 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건 파트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한국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서도 문을 닫지는 않았죠. 일정은 밀렸지만 개발은 계속됐고 KF-21 시제기는 한국기술진의 손으로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돈을 내지 않는 동안에도 한국은 혼자서 그 비행기를 날린 겁니다. 보통 나라였으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파트너가 돈을 안 내고 의무를 줄이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후에 벌어진 일까지 생각하면 사업을 멈추고 우리를 내쫓아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KF-21을 만드는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 관련 자료를 외부 저장 장치에 담아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이었죠.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돈은 안 내고 약속은 깨고 그러면서 기술은 가져가려 했다는 뜻이었죠. 그날 그 저장 장치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확인된 겁니까? 저는 본국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국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카르타 내부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대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수습을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장에서 답답했던 거 아니겠어? 한국 쪽 관리가 부실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안 낸 것도 우리였고 기술을 빼내려 한 것도 우리였는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을 만들어 보려 했죠. 국익을 위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현장의 독자적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파트너라고 부르던 나라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려 한 거니까요. 며칠 뒤 서울에서 한국 측 실무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가볍게 보게 두는 나라는 아니었죠. 한국 실무관은 수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죠. 아르만 보좌관,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만 파트너의 의미가 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라는 이름을 가져갔지만 파트너처럼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돈을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체면을 깎아내린 거였죠. 서울은 끝까지 협상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한국은 혼자서 KF-21을 하늘에 띄웠고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그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뢰를 잃은 쪽이 조급해지는 구도, 그것 자체가 이미 한국 중심의 판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담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중동 관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접촉을 준비하려면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 관련이었습니다. 청궁2 방공체계 도입 이후 현지 운용이 본격화됐고 실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서 후속 체계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한국산 방공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도입이 아니라 장거리 요격체계, 잠수함, 전투기, 위성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협력을 원한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라크를 포함한 기타 중동 국가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고 다음엔 당혹감이었으며 마지막엔 그냥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제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방산 협상을 하면서 나름의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무기는 미국이 팔고 유럽이 그 틈새를 메우며 한국은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찾는 선택지라는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동이 보여주는 흐름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 미국산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한두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체를 한국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좌관실에 있던 후배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과장된 건 아니겠지? 출처를 다시 확인해봤어.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보다 실제 협의 범위가 더 넓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공식 채널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건 중동의 움직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를 괴롭힌 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었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기로 한 나라였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고 한국 방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천궁2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진 방공, 미사일, 지휘통제, 미래 무기체계를 가장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분담금을 미루고 줄이고 심지어 기술까지 몰래 가져가려 했죠. 그 사이에 중동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다룬 한국을 산유국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안보 설계를 받쳐주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면서 가장 크게 놓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었죠. 하지만 보고서가 지적하는 핵심은 미국이 모든 동맹국에게 동시에 원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가 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가 납기보다 앞설 때가 있으며 어떤 지역에 집중하면 다른 지역의 요청이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죠. 중동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생긴다는 걸 실전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빨랐습니다. 긴급 물량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상대국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 능력도 있었죠. 거기에 단일 무기가 아니라 방공, 타격, 탐지, 지휘 통제를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패키지 역량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후배가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이 축소 재조정 국면에 들어간 같은 시기에 한국 방산의 다른 수출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우리가 한 발 물러선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솔직히요, 우리가 한국과 가장 가까웠을 때 제대로 잡았으면 지금 중동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인정하기엔 너무 쓰린 말이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협력 조건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그냥 사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화 생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인력 교류까지 요구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원래 우리가 한국과 하려던 것이었으니까요. 공동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바로 그것을 중동은 돈과 신뢰를 동시에 내밀며 실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협상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의 시장, 동남아시아 최대 군사력, 전략적 위치를 무기 삼아 한국에 조건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위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파트너를 고르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고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안보를 통째로 들여오려 하고 있었죠. 방공망 하나,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탐지부터 요격, 타격, 지휘 통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체계를 한국과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한 품목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전체의 패키지를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아쉬워하는 바로 그 한국을 중동은 이미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펼쳤을 때는 부러움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감탄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부러움은 점점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먼저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중동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부러움이 공포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해서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한국을 다른 나라가 먼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거죠. 저는 보고서 위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접촉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중동의 선점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 있음. 펜을 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방산 협상 경력에서 이런 보고서를 쓰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을이 됐다는 걸 문서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산 천궁2 방공체계의 실전 성과가 떠올랐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을 쏟아부었다는 속보였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정도 물량이면 방공망이 뚫립니다. 그런데 뚫리지 않았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74발 가운데 161발을 요격했고 종합 방어율은 92%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689대 가운데 645대를 추가로 격추했다는 보고까지 이어졌죠. 저는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산 사드, 패트리엇, 이스라엘산 바라크8까지 총 동원된 다층 방공망이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도가 저를 멈추게 했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2는 단 2개 포대였습니다. 그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 가운데 96%가 표적을 정확히 격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여러 체계가 함께 투입됐지만 순항미사일 요격에는 천궁2만 단독으로 동원됐고 8발을 쏴서 8발 전부 맞췄다는 겁니다. 100%였죠. 저는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 무기를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미국산보다 싸면 보조 장비이고 비슷하면 대체제라는 공식이었죠. 한국 무기는 결국 가격표로 승부하는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96%라는 숫자는 그 공식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후배가 옆에서 비교 자료를 건넸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한번 보세요. 천궁2와 미국 패트리엇 PAC3의 단가 비교입니다.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탄은 한 발에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입니다. 포대 하나를 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조 원이 넘죠. 천궁2는 한 발에 약 1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포대 구성 비용은 3천억에서 4천억 원대로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같은 예산이면 패트리엇 한 포대를 살 돈으로 천궁2 3포대를 세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격률은 96%. 패트리엇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수치를 실전 첫 투입에서 찍어버린 겁니다. 이건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성능이잖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패트리엇은 하나의 표적에 요격탄을 2발씩 쏩니다. 빗나갈 가능성을 줄이려고요. 천궁2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 발사된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추적합니다. 한 발로 한 표적을 잡는 구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패트리엇은 2배의 탄을 소모하고 천궁2는 절반으로 막아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생존의 격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천궁2가 패트리엇을 이겼다, 미국을 꺾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다층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미국산 사드가 먼저 잡고 사드를 빠져나온 표적은 중장거리에서 패트리엇이 받아치며
그 아래 중고도 영역에서 청궁2가 마지막 그물 역할을 하는 구조였죠.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높이에서 하늘을 나눠 지키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속에서 청궁2는 빈틈없이 제 몫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유일한 주역으로 나섰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무기가 미국 체계를 대체하는 저가 대안이 아니라 미국 체계와 함께 쓰여도 하나의 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머릿속에 예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을 겁니다. 한국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군 출신 자문관이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 무기는 훈련용이나 보조 전력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전쟁 나면 결국 미국한테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지금 그 말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짜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무기보다 더 높은 요격률을 찍은 게 한국 무기였으니까요. 그때 후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보좌관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오늘자예요. 영국의 대표적 경제지가 한국 방산의 부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패트리엇보다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지 가운데 하나가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공식 조명한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봤던 나라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쓰고 있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후배가 조용히 대답했죠. 가볍게 본 건 우리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왜 전쟁 중에 한국으로 수송기를 급파해서 청궁2 요격탄 30여 발을 조기 인도받으려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급한 게 아니라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 무기가 자기네 하늘을 지켜준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총 65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협력을 타결했다는 보도였죠. 이 가운데 방산 분야만 3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한국과 함께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방산이 아니라 원유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중동산 석유 수급이 흔들리는 와중에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국적선과 한국 국적선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 먼저 기름을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 반자 협정까지 체결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무기와 원유가 하나의 고리로 묶인 거죠. 이건 뭐 거의 동맹 수준 아닙니까? 저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동맹이라기보다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를 만든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 없이 하늘을 못 지키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유 없이 경제를 못 돌립니다. 상호 의존 구조를 전쟁 한가운데서 완성한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에 줄 돈을 미루고 있었고 기술을 몰래 빼내려다 들켰으며 회의실에서는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로 하늘을 지키고 원유로 보답하며 47조 원짜리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청궁2를 가격표로 봤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그걸 생존표로 보고 있었죠. 그 무기는 미국을 대신하는 저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체계와 나란히 서서 때로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하늘을 막아내는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되고 있었죠. 보고서를 덮는 순간 제 안에 오만도 함께 접혔습니다. 청궁2의 숫자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세계에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수십 개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중국까지.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걸까요? 저는 그 답을 기술 문서나 방산 보고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답은 기술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배경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국 전쟁 관련 문서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깊이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스펙시트와 가격표는 수백 번 넘겼지만 그 나라가 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그 전쟁에서 최소 250만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250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와? 후배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글쎄요, 숫자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자카르타 인구의 4분의 1이야. 그 인원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 위에서 3년 만에 사라진 거지.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도시가 통째로 불탔고 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휴전협정만 남았을 뿐이지. 후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직접 겪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분단의 공포 속에서 누군가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몸으로 배운 나라였죠. 그래서 한국의 무기 개발은 허세나 과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까다로운 이유도, 운용 개념이 집요한 이유도, 카탈로그 성능보다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이유도 모두 거기서 나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무기 시험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품질 관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래. 전쟁을 기억하는 태도인 거야. 실전에서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역사로 배운 나라니까. 저는 그 사실을 18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가격과 스펙만 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한국의 역사를 더 읽어내려가면서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경제는 이후 수십 년간 연평균 9%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후배,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거 알고 있었어? 대략은요. 경제 성장이 빨랐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략이 아니야. 한국은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 조위원회에 가입한 나라야.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바꾼 거지.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어. 거의 없죠. 그래, 거의 없어. 그리고 바로 그 한국이 손을 내민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도네시아야. 후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2004년 12월 인도양 대지진 쓰나미 기억나지? 수마트라 서쪽 해저에서 시작된 그 재난으로 23만 명 넘게 죽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우리였어. 아체 지역은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그때 한국이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 정도가 아니야.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고 의료진을 보내고 구호 물자를 실어 날랐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체에 시범학교를 세워줬고 한-인이 친선 병원까지 지었어. 한국국제협력단이 쓰나미 복구를 위해 투입한 금액만 1,720만 달러야. 약 200억 원이 넘지. 후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가 재난으로 무너진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준 거네요. 그뿐이 아니야. 2006년 족자카르타 지진 때도 한국은 119 구조대와 의료팀을 급파했고 2009년 수마트라 지진 때도 43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보내왔어. 우리 땅이 흔들릴 때마다 달려온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야. 저는 말을 이으면서 점점 목소리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중점 개발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2.5배나 올려줬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농업기계와 코로나 대응까지 한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보좌관님, 그 나라에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병원을 지어준 나라. 우리 땅이 갈라졌을 때 구조대를 보내준 나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개발 자금을 내준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한 짓이 뭐였습니까? 분담금을 미루고 줄이겠다고 우기고 기술을 빼내려 하고 회의실에서는 돈 받는 쪽이 왜 말이 많냐고 비웃었습니다. 후배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극한 환경시험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죠.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습도, 진동, 염수부식, 전자기파 간섭까지 전부 통과해야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주요 항목만 통과하면 실전 배치하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돌린다고 해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 텐데. 그렇죠. 하지만 실전에서 고장 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천궁2가 실전 첫 투입에서 96%를 찍은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천 번의 시험과 수만 시간의 검증이 쌓여서 나온 숫자였죠.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나라라면 생존을 함부로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있고 인구도 2억 7천만이고 영토도 넓은데 왜 이 정도를 못하는 걸까요? 후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분단까지 된 나라인데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위치까지 올라갔잖아. 저는 오래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너무 소중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허술하게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알기에 다른 나라가 무너졌을 때 먼저 달려가는 나라이기도 했고.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든 나라였고 그 무기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가 사겠다고 줄을 선 거였죠. 우리가 가격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희생의 역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50만 명의 목숨값 위에 세운 기술이었고 70년 분단의 긴장감이 벼려낸 품질이었습니다. 전쟁을 구경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통과해 살아남은 나라. 그 나라가 만든 무기에는 기술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선대의 피와 세대의 땀과 분단의 두려움이 함께 들어있었죠. 그래서 세계가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을 아는 나라가 만든 무기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실입니다. 중동 전쟁 보도를 따라가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왜 모든 걸 막아내지 못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죠.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이 보여준 현실은 강한 것과 빠른 것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보좌관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패트리어 추가 배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후배가 아침 회의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연인데? PAC-3 요격탄의 연간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납기가 4년에서 6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회 승인 절차까지 겹치면 실제로 전장에 도달하는 시점은 더 늦어지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중동 국가들이 왜 미국만 바라보지 않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터지는데 무기는 4년 뒤에 옵니다. 그 사이에 하늘이 뚫리면 끝이죠. 미국의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동맹국이 있고 동시에 여러 전장을 관리해야 하며 모든 무기 수출에 의회 승인과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였죠.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가 국내 정치 이슈로 번지면 이미 합의된 납품조차 의회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후배가 비교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간 계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수요국의 사정에 맞춰 납기와 조건을 유연하게 조율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중에 긴급 물량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며칠 만에 수송기로 보냈잖아요. 그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정치가 무겁고 한국은 빠르고 유연했죠.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싫어해서 한국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다는 걸 실전에서 확인한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장에서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이번 전쟁에서 드론 관련 수치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후배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할 때 동원한 드론은 689대였습니다. 이 드론들의 단가는 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었죠. 반면 이걸 막으려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40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게 만들어서 수백 대를 쏟아붓고 막는 쪽은 비싼 미사일을 계속 소모하는 구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어하는 쪽이 먼저 바닥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우리 인도네시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해안선이 길고 영공이 넓으며 주변국과의 긴장도 존재하죠. 만약 저가 드론으로 도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드론 체계가 있기는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계라고 부를 만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남의 나라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에 관한 보고서였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 방공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을 맡았어요. 2024년 12월에 서울 수도 방위사령부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세계 최초? 미국보다 먼저? 네. 미국 해군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빔도 개발 중이지만 둘 다 아직 시험 운용 단계입니다. 실전 부대에 배치한 건 한국이 처음이에요. 저는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광은 광섬유 레이저 방식으로 드론에 10초에서 20초 동안 레이저를 쏘아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로 엔진과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소리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그런데 저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건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1회 발사 비용 약 2,000원.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2,000원이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나시고랭 한 접시 가격도 안 되는 돈입니다. 패트리엇 한 발이 40억 원인 세계에서 한국은 2,000원으로 드론을 잡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쏠 수 있어서 탄약이 바닥날 걱정도 없었죠. 드론이 100대가 오든 200대가 오든 전기만 있으면 끝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미국도 못한 걸? 제가 물었습니다. 후배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죠.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한국은 반도체, 광학,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이미 민간 산업에서 축적돼 있었던 겁니다.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기 개발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 단순히 방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나라가 그 기술을 전부 무기에 넣은 겁니다. 산업 강국이 군사 강국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은 미사일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를 다시 짜고 있었던 거죠.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가치 표적에만 쓰고 저가 드론은 레이저와 대공포로 막는 닫힌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후배가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청광 블록 1이 끝이 아닙니다. 블록 2는 이동형으로 개발 중이고 블록 3은 출력을 100kW까지 올려서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래요. 해군 전투함과 공군 항공기에도 탑재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레이저 하나로 드론부터 미사일까지 다 막겠다는 건가? 단계별로 출력을 올려가면서 대응 범위를 넓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벌써 중동과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또다시 한국에 줄을 서는 거죠. 또 줄이었습니다. 청궁2 때도 줄이었고 패키지 협력 때도 줄이었는데 이제 레이저 무기에서도 줄이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내놓는 답마다 세계가 반응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한 발씩 뒤처지고 있었죠. 미국이 하늘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한국은 드론의 시대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비운 자리를 한국이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리를 한국이 먼저 차지한 겁니다. 발당 2,000원짜리 레이저로 전쟁의 공식을 다시 쓰는 나라. 이건 가성비 강국이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장의 해법을 내놓는 기술 국가라고 불러야 맞았죠. 우리는 아직 현재를 붙잡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처지라는 사실이 이 장의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와서 중동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궁2 레이저 대공무기, 드론 전쟁의 경제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전체를 조망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자료를 펼쳐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하나하나 따로 보고 있었다는 걸요. 청궁2는 청궁2대로, 레이저는 레이저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분리해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개별 무기를 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들여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좌관님, 이 자료 좀 보세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협력 범위를 정리한 건데 제가 봐도 이건 단순 거래가 아닙니다. 후배가 정리한 자료에는 하나의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천궁2를 중심으로 한 다층 방공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장거리 조기경보 및 탐지 체계가 올라가 있었고 대드론 레이저와 근접 방어 체계가 중간을 메우고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KF-21을 포함한 전투기 협력, 잠수함과 무인잠 수정 도입론의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성까지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탐지에서 시작해 요격, 타격, 보복, 복구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는 게 아니야. 저는 도식을 손가락으로 후두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는 구조 자체를 한국한테 맡기겠다는 거지.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그리고 이번 협력의 핵심은 숫자보다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품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제작 과정부터 운용 인력 양성, 현지 정비 체계 구축, 나아가 공동 연구개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제안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기의 일생 전체를 함께하겠다는 뜻이었죠.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만들고 가르치고 고치고 함께 발전시키는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의 방산 역량도 키우고 싶었죠. 현지화 생산, 기술 인력 교류, 공동 연구를 요구했는데 한국은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상대국의 자주국방 욕구까지 설계 안에 넣어버렸죠. 보좌관님, 여기서 진짜 질문은 왜 중동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골랐느냐는 겁니다. 후배가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쪽 상황은 어때?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납품이 정치에 묶여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무기를 팔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인권 조건이 걸리고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달라서 이미 합의된 계약도 멈출 수 있어요. 사는 쪽 입장에선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유럽은? 기술은 좋은데 한 가지 무기에 여러 나라 부품이 섞여 있어서 참여국 하나가 반대하면 수출 전체가 막힙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요. 중국은? 가격은 매력적인데 성능을 실전에서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은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불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한국이 남는 건가? 소거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신속한 납품, 실전 검증, 패키지 제한 능력, 거기에 상대국 사정에 맞춘 유연한 조건까지. 이걸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자료만 바라봤습니다. 후배의 정리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유로 채우지 못하는 자리를 정확히 읽고 그 자리에 맞는 답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납품처가 아니라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은 거였죠. 보좌관님, 솔직히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KF-21으로 한국과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결국 이거 아니었습니까? 전투기를 시작으로 방산 협력을 넓히고 기술을 이전받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 저는 후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한국과 하고 있는 것, 그게 원래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공동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적 파트너십.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돈을 미루고 줄이고 신뢰를 깨뜨렸죠. 그 빈자리에 중동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기회로 우리 자리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원래 우리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한국과 유사한 종합 안보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천궁2에 이어 후속 장거리 요격 체계까지 검토 중이었고 이라크도 대규모 도입을 확정한 뒤 후속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전체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안보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국 방산의 생산 일정은 앞으로 몇 년간 꽉 차게 됩니다. 자리가 남아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줄의 끝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후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접촉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한국의 선택지는 넓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한 점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 체계를 통째로 그려주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죠. 우리가 망설인 사이 한국은 누군가의 하청이 아니라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울행. 내가 직접 간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야 했고 그 누군가는 저여야 했죠. 한국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가봐야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회의실이었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지하 안보회의실 같은 자리 같은 12명. 하지만 과거의 그 회의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처음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중동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에 누군가는 오만했고 누군가는 초조했으며 대부분은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확신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정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요격률, 레이저 무기 청광의 세계 최초 배치, 중동 국가들의 한국 중심 안보 재편, 그리고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한 나라의 역사까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르만 보좌관 한국 접촉안을 보고해 주시오. 11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온 보고 문구를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과 중동의 방산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다면 체면을 생각하라거나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에 없었죠. 모두가 같은 자료를 받고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분담금을 미뤘을 때도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죠. 심지어 우리 기술진의 자료 반출 의혹이 터졌을 때조차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답게 행동하지 않은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중동이 한국과 국가 안보 전체를 함께 설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회의실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의 수주 일정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대규모 협력에 들어갔고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움직일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조건은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서 받아주겠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 회의실의 핵심이었죠. 받아줄 것이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지는 서울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조건을 거는 쪽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받아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르만 보좌관, 솔직히 물어보겠소. 당신이 한국 담당자라면 우리 전화를 받겠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 실무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축소를 통보했을 때의 긴 침묵, 자료 반출 의혹 이후에도 한마디 원망 없이 파트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표정. 솔직히 저라면 받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와 다릅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문을 닫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와 원칙을 따지는 나라였죠.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대화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약속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일정을 지켜야 하고 과거에 우리가 보여준 태도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한 번 데인 나라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차관이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접촉을 승인하겠소. 단 아르만 보좌관이 직접 가시오. 당신이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크게 실망시킨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빈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장사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손 내밀면 잡을 거다라는 오만이 이 의자들을 채우고 있었죠. 지금 이 의자들에 남아있는 건 오만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한국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섰으며 파트너가 배신해도 사업을 멈추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나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방산 협상 경력 가운데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감정이 새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부러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며 굴욕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통과해 살아남은 나라. 폐허 위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전투기를 날리고 레이저로 드론을 잡는 무기까지 개발한 나라. 재난이 터진 남의 나라에 병원을 지어주고 분담금을 떼먹는 파트너에게도 끝까지 문을 열어둔 나라. 그 나라를 가격표로 보고 체면으로 재고 오만으로 대했던 지난 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행 일정 잡아줘. 내가 직접 간다. 보좌관님, 한국 쪽에서 만나준다는 확답은 아직 없는데요. 알아. 그래도 가야 해. 확답을 받고 가는 건 예전에 우리가 갑이었을 때나 할 수 있던 일이야. 지금은 가서 기다려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저녁 하늘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건을 따지던 쪽이 우리였습니다. 지금은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늦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부러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에는 한 가지 다짐이 함께 들어 있었죠. 이번에는 파트너답게 하겠다는 다짐이요. 한국이 받아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기술과 신뢰는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오늘날의 한국을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